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한국 앞바다에서 도망쳤습니다. 시진핑이 새벽 4시에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 해역 550km 이내 접근 금지. 32조 위안을 쏟아부은 동아시아 최강 함대가 작은 나라 앞에서 발을 묶인 겁니다. 원인은 단 하나. 한국이 40년간 숨겨온 비밀 무기였습니다. 미국도 몰랐고 러시아도 몰랐습니다. 요격률 8%, 열발 쏘면 9발이 맞습니다. 중국 국방부 핵심 인사의 증언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얕봤습니다. 지금부터 그 굴욕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새벽 3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베이징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묻힐 뻔한 진동이었죠. 잠결에 화면을 봤습니다. 중난아이 직통번호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3년 국방부 생활 동안 이 번호로 새벽에 전화가 온 적은 딱 2번이었습니다. 한 번은 대만 해협 위기 때, 또 한 번은 남중국해 미군 항모 접근 때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리웨이고 부부장, 지금 즉시 중난아이로 오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떨림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소 철벽 같던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졌구나.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잠결에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몰라. 중난아이에서 호출이야. 옷을 입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단추를 잘못 끼워서 3번이나 다시 했죠. 거울을 봤습니다. 59세 국방부 장비발전부 부부장. 중국 해군 현대화의 설계자라 불리는 사람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새벽 3시 40분 관용차가 텅 빈 장안가를 달렸습니다. 베이징의 겨울 새벽은 영하 15도였습니다. 하지만 차 안 히터를 틀어도 한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도대체 뭐지? 북한 문제인가? 아니야. 그건 외교부 소관이지. 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대만 관련이면 합참의장이 먼저 호출됐을 겁니다. 그럼 뭐야? 중난아이 서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해군사령관, 국방부장,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까지 새벽 4시에 이 면면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전쟁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전쟁보다 심각한 거구나.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정면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는 모습이 피곤해 보였죠. 아니,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우리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웠죠. 시진핑 주석이 테이블 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주석이 서류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사진 몇 장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봤습니다. 잠수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어디선가 본 듯한, 하지만 분명 처음 보는 형태의 미사일이었습니다. 한국입니다. 해군사령관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한국. 저는 반사적으로 되물었습니다. 한국이라고? 그 작은 나라가? 한국이 우리 몰래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완성했습니다. 코드명 해성5. 이미 3년 전에 전력 허가 끝났고 지금 잠수함 6척에 실전 배치된 상태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한국이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그건 우리와 러시아만 가진 기술인데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40년입니다. 한국은 40년 동안 이걸 개발했습니다. 우리 정보부가 단 한 번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미국도 몰랐고, 러시아도 몰랐고, 일본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세계 모든 정보기관의 눈을 속이고 전략무기를 완성했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길쭉한 동체, 램제트 엔진으로 보이는 흡기구, 그리고 특이하게 설계된 탄두부. 이건 진짜였습니다. 성능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해군사령관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마하 3.5입니다. 사거리 550km.
GEP 1m 미만. 숨이 멎었습니다. 마하 3.5라고? 우리 야운트가 마하 2.5인데. 그리고 해군 사령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항모전단 방어 시스템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결과는요? 요격률 8%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8%, 고작 8%. 우리가 18조 위안을 쏟아부어 만든 항공모함, 세척이 한국 미사일 앞에서 고작 8% 확률로 살아남는다는 겁니까? 시진핑 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부로 동해함대와 북해함대 전 함정에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한국 해역 550km 이내 접근 금지. 이건 명령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해군이 항공모함 3척과 구축함 12척을 가진 동아시아 최강의 해군이 한국 앞바다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15년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설계한 해군 현대화 전략이 동아시아 재패의 꿈이 새벽 4시 회의실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고? 그 작은 나라가? 3개월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가장 자신만만한 사람이었다고 해야 맞겠죠. 그날은 푸제남 취역식이었습니다. 칭다오 해군기지, 맑은 가을 하늘 아래 거대한 항공모함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만재배 수량 8만 톤, 전자기식 사출기 탑재, 함재기 70대 이상 운용 가능. 중국 해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투함이었죠. 저는 단상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오른쪽에는 야오닝함, 왼쪽에는 산둥함, 그리고 정면에 푸제남. 중국 항공모함 3척이 한자리에 모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해군 굴기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33년간 꿈꿔온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시진핑 주석이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리 부부장, 수고 많았소. 주석님, 영광입니다. 이제 동아시아 바다는 우리 것이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우리는 32조 위안을 투자했습니다. 15년 동안 체계적으로 해군을 키워왔죠. 항공모함 3척, 영호5형 구축함 8척, 영호2D형 구축함 25척, 핵잠수함 12척. 숫자로 보면 압도적이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우리를 막을 나라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헌법에 묶여 공격조차 못합니다. 대만, 우리 해군의 10분의 1도 안 되죠. 한국, 미국 무기 조립이나 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취력식이 끝나고 연회가 열렸습니다. 해군 장성들과 방산업체 대표들이 모였죠.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리 부부장, 다음 목표는 뭡니까? 한 제독이 물었습니다. 왕하이청, 동해함대 부사령관이었죠. 제1도련선 완전 장악입니다. 오키나와에서 대만 해협까지 모든 수역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는 겁니다. 한국 쪽은요? 한국.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왕 제독,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지스함 몇 척이 고작인데. 그래도 한국 해군이 요즘 성장하고 있다던데. 조리품이에요, 조리품. 제가 손을 저었습니다. 레이더는 미국 것, 미사일도 미국 것, 함포도 유럽 것. 자체 기술이라곤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잠수함도 독일 설계 베꼈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우리를 적으로 상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가상 적국은 북한이에요. 해군 전략 자체가 연안 방어 수준입니다. 그런 걸 왜 신경 써야 합니까? 왕 제독이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었군요. 우리는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조리품이나 하는 나라가 40년 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연회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였죠.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정보부 천웨이밍 국장이었습니다. 리 부부장, 내일 시간 되십니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별일 아니겠거니 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답장을 보냈죠. 오전 10시 제 사무실로 오시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항공모함 3척이 태평양을 가르며 나아가는 꿈이었죠. 중국 오성홍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함재기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는 장대한 광경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우리 것이다. 그게 제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천웨이민 국장이 제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 장난기가 없었죠. 50대 초반의 정보부 국장, 보통은 농담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천 국장. 리 부부장, 이것 좀 보시죠. 그가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잠수함 진수식 사진이었습니다. 한국 깃발이 보였죠. 한국 잠수함이 뭐 어쨌다는 겁니까? 사진을 확대해 보십시오. 오른쪽 끝에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여러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그런데 한쪽 끝에 유독 거대한 미사일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정보부가 모르는 한국 무기가 있다는 겁니까? 네,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물건입니다. 미국 정보망에도 없고 러시아 쪽에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냥 개발 중인 시제품 아닙니까? 그게요. 천 국장이 사진을 넘겼습니다. 미사일의 클로즈업 사진이었죠. 도색이 완료되어 있고 발사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제품이 아니라 완성품입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길쭉한 동체, 독특한 흡기구 설계, 어디선가 본 듯한 형태였습니다. 이거 러시아 야운트랑 비슷한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의뢰했죠. 결과는요? 천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운트보다 큽니다. 흡기구 설계도 더 정교하고 동체 비율도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저희 미사일 전문가 의견으로는 야운트보다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천 국장, 농담하는 겁니까? 한국이 야운트보다 나은 미사일을 만들었다고요? 저도 믿기 어렵습니다만 한국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만들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우리와 러시아만 가진 기술이에요. 미국도 아직 실전 배치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합니다. 천 국장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국은 지난 40년간 초음속 미사일 관련 기술을 외부에서 도입한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안 샀고 프랑스에서도 안 샀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직접 개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말이 안 됩니다. 40년간 개발했는데 우리가 몰랐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록을 전부 뒤졌죠. 천 국장이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오래된 문서 사진이 떴죠. 1990년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내부 문서입니다. 초음속 대함유도무기 기초연구 프로젝트 승인 기록이에요. 1990년이라고요? 네, 35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죠. 1990년이면 한국이 아직 가난하던 시절입니다. 88올림픽 겨우 끝났을 때죠. 그때 벌써 초음속 미사일을 구상했다고? 그건 그렇다 치고 설령 개발했다 해도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한테는 항모가 3척이나 있고 방어 체계도 최신식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천 국장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결과를 보시겠습니까? 보여주시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요격 성공률 8.3%. 이게 뭡니까? 저희 최신 함대방공 시스템으로 한국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마하 3.5 속도의 초저공 비행 패턴을 적용했을 때 10발 중 1발도 못 막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확인된 겁니까? 3번 돌렸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8%라니, 고작 8%라니. 그때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인민지원군 제38군 소속이었죠.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로 들어갔던 수십만 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자주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이거야? 그때 우리는 한국을 얕봤단다. 미국만 상대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근데 한국군이 생각보다 질겼어. 그 작은 나라가 끝까지 싸우더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전쟁이 3년이나 걸렸지. 얕보면 안 돼. 그 나라는. 저는 그 말을 그냥 노인네 푸념으로 들었습니다. 한국, 중국의 130 경제력도 안 되던 나라였잖아요. 우리 성 하나 인구도 안 되는 작은 나라. 얕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년이 지난 지금 그 작은 나라가 또다시 우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천 국장. 네, 이 보고서 아직 위에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부부장님께 먼저 보여드리려고요. 당분간 보류하시죠. 네,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주성님을 번거롭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좀 더 확인해 봅시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저는 그때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15년간 쌓아온 것이 32조 위안을 투자한 것이 한국의 미사일 하나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덮어진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천웨이민 국장의 보고서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꺼내보지도 않았죠. 아니, 꺼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잊혀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정보부는 집요했습니다. 일주일 뒤 천 국장이 다시 찾아왔죠. 이번엔 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리 부부장, 추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솔직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꼭 보셔야 합니다. 천 국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빨간 글씨로 1급 비밀이라고 찍혀 있었죠. 한국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 추정 궤적입니다. 지난달 한국 해군이 동해에서 비밀 시험 발사를 했는데 저희 정찰위성이 우연히 포착했습니다. 시험 발사요? 네. 문제는 그 궤적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미사일의 비행 경로를 분석한 자료였죠. 발사 후 3초 만에 마하 1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15초 뒤에 천 국장이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마하 3.5입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잘못 본 줄 알았죠. 마하 3.5라고요? 네. 우리 야온트가 마하 2.5입니다. 한국 미사일이 40% 더 빠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처음엔 측정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3번 더 분석했죠.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베이징 하늘이 뿌옇게 보였습니다. 머릿속도 그랬죠. 마하 3.5.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하 2.5 미사일도 요격이 어렵습니다. 레이더에 잡히고 나서 대응할 시간이 몇십 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마하 3.5라면 계산이 빨랐습니다. 50km 거리에서 탐지하면 타격까지 40초도 안 걸립니다. 경보 올리고 상황 판단하고 요격 미사일 발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죠. 게다가 이 미사일은 초저공으로 날아옵니다. 수평선 아래로 숨어서 접근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튀어나와요. 탐지 거리가 더 짧아집니다. 30km에서 발견하면 25초입니다. 20km라면 17초. 17초 안에 뭘 할 수 있습니까? 리 부부장. 천 국장의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아, 네. 계속하시죠.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더 있어요? 천 국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거리입니다. 시험 발사에서 확인된 비행거리가 550km입니다. 550km? 네. 우리 야온트는 300km입니다. 한국 미사일이 거의 2배 멀리 날아갑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빠르고 더 멀리 간다고? 엔진이 다릅니다. 천 국장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한국은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램제트보다 연료 효율이 30% 이상 높죠. 같은 연료로 더 멀리,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덕티드 램제트. 그거 우리도 개발 중이잖아요. 네, 개발 중입니다. 아직 실용화를 못했죠.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개발 중인 기술을 한국이 먼저 완성했다고? 한국이 언제 이걸 만들었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개발 시작이 1985년입니다. 1985년? 네, 40년 전입니다.
40년.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1985년이면 중국은 아직 개혁개방 초기였습니다. 해군이라고 해봐야 낡은 소련식 함정 몇 척이 전부였죠. 그때 한국은 이미 초음속 미사일을 꿈꾸고 있었다는 겁니까? 왜 우리가 이걸 몰랐죠?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보부는 40년 동안 뭘 한 겁니까? 천 국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한국을 별로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위협이 안 된다고 판단했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위협이 안 된다고? 우리는 미국만 쳐다봤습니다. 일본도 좀 봤죠. 대만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냥 미국 동맹국 중 하나, 북한이나 상대하는 작은 나라, 우리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40년 동안 이걸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끈질기게.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알아본 게 있습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천 국장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이 미사일을 이미 전력화했습니다. 3년 전에요. 3년 전. 네. 지금 한국 해군 잠수함 6척에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해에 3척, 서해에 3척.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3년. 우리가 푸젠함 만드느라 축제 분위기였던 그 3년 동안 한국은 이미 이걸 배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아시아 재패를 외치던 그 순간 한국 잠수함은 조용히 바다 밑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천 국장. 네, 이 보고서 이제 올려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노을이 붉게 물들었죠. 그 붉은 빛이 마치 경고등처럼 보였습니다. 보고서를 올리기 전에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러시아였습니다. 야운트 미사일은 러시아가 만든 겁니다. 세계 최고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라 불리죠. 우리 중국도 러시아에서 야운트를 수입했고 그걸 바탕으로 자체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미사일이 야운트보다 낫다고?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모스크바의 오랜 인맥에게 연락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소콜로프, 러시아 국방부 출신의 방산 컨설턴트였죠. 90년대에 우리가 수호이 전투기 도입할 때 알게 된 사이입니다. 리, 오랜만이군. 무슨 일이야? 영상통화 화면에 소콜로프의 얼굴이 떴습니다. 머리가 많이 새었더군요. 블라디미르, 물어볼 게 있어서. 말해봐. 한국 초음속 미사일 얘기 들었어? 화면 속 소콜로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알고 있구나. 저는 직감했습니다. 어디서 들었어? 우리 정보부에서 분석 중이야. 솔직히 말해줘. 야운트랑 비교하면 어때? 소콜로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 이건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야. 우리 사이인데. 그래서 말하는 거야.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도 몇 달 전에 한국 미사일 정보를 입수했어. 처음엔 야운트 짝퉁인 줄 알았지. 결과는 아니었어. 소콜로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운트보다 낫더라고.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뭐가 나아? 일단 속도. 야운트는 순항 마하 2.5, 최종 단계에서 마하 2.9까지 올라가. 근데 한국 건 처음부터 마하 3 이상이고 최종 단계에선 마하 3.5를 넘어. 엔진 차이야? 응. 덕티드 램제트야. 우리도 연구 중인 건데 한국이 먼저 실용화했어.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저는 침묵했습니다. 러시아가 인정한다고? 사거리는? 야운트가 300km, 한국 건 500km 이상이래. 같은 크기에서 거의 2배야. 정확도는? 그게 더 무서워. 소콜로프가 말했습니다. 야운트 CP가 5m 정도야. 한국 건 1m 미만이래. 1m? 응. 배 위에 함교를 노리면 함교에 꽂힌대. 탄약고를 노리면 탄약고에 박히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m CP라니. 그건 거의 정밀유도 폭탄 수준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솔직히 말해줘. 이거 막을 수 있어? 화면 속 소콜로프가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리, 우리 S-400으로도 장담 못해. 마하 3.5의 초저공 비행이면 탐지하고 나서 대응할 시간이 20초도 안 돼. 한두 발이면 모를까. 여러 발이 동시에 날아오면?
어떻게 돼? 기도해야지. 신에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거든요. 러시아 해군은 어떻게 생각해? 공식 입장은 없어.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들 놀랐어. 한국이 이런 걸 만들 줄 몰랐거든. 나도 그래. 근데 리, 더 무서운 거 알아? 뭔데? 한국은 이거 혼자 만들었어. 혼자? 응. 기술 이전 안 받았어. 우리한테도 안 샀고, 프랑스한테도 안 샀고, 40년 동안 자기네들끼리 연구해서 완성했대.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가능해?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근데 우리 정보부가 확인했어. 한국은 1985년부터 기초연구 시작해서 실패하고 다시 하고, 또 실패하고 다시 하고, 그렇게 40년을 버텼대. 40년. 응. 끈기가 무서운 거야. 그 나라는. 통화가 끝난 뒤, 저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러시아도 인정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가진 나라가 한국 미사일이 자기네 것보다 낫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10년 전에 끊은 담배였죠. 손이 떨려서 불을 붙이기 어려웠습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이라, 그 작은 나라가,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얕보면 안 되는 나라였어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도쿄의 정보원이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해성5 관련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문서였습니다. 한국 신형 대한 미사일 위협 평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방어 체계로 한국 해성5를 요격할 확률은 12% 미만으로 추정됨. 복수 발사 시 요격은 사실상 불가능. 일본도 우리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못 막는다. 보고서에는 일본 장성들의 발언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예상 밖입니다. 한국이 이런 무기를 개발했을 줄 몰랐습니다. 우리 기술력으로는 10년 안에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동해에 나타나면 우리 함대는 위험합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일본이 겁을 먹었다. 우리만 당한 게 아니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미국 반응이었습니다. 같은 날 워싱턴에서도 보고가 왔습니다. 펜타곤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미국 국방부가 한국 해성5 관련 긴급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문제는 미국도 이 미사일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입니다. 미국도 몰랐다고?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이지만 이 무기 개발을 미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기술 협력도 없었고 정보 공유도 없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이를 인지한 것은 불과 2주 전입니다.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미국 동맹국입니다. 무기 개발하면 보통 미국과 상의하죠. 기술도 공유하고 정보도 나눕니다. 그런데 해성5는 미국에게도 비밀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동맹국에게조차 말하지 않고 혼자서 개발하고 혼자서 완성하고 혼자서 배치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현대 정보 사회에서 40년간 비밀을 유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무기 개발은요. 수천 명의 연구원이 참여하고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수백 개 업체가 협력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 CIA도 못 알아냈고 러시아 SVR도 못 알아냈고 중국 국안부도 못 알아냈습니다. 한국은 세계 모든 정보기관의 눈을 속였습니다. 어떻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 천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리 부부장, 추가 정보입니다. 또요? 이번엔 미국 쪽입니다. 펜타곤 관계자 발언이 입수됐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녹취록이었죠. 한국이 우리 몰래 이런 걸 만들었다고? 동맹국인데. 네, 장관님.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급비로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2주 전에야 알았습니다. 왜 안 알렸지?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은 그냥 조용히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조용히. 40년을? 네, 장관님. 40년입니다. 저는 녹취록을 덮었습니다. 미국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정보력을 가진 나라가 동맹국의 비밀, 무기 개발을 40년간 몰랐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이다. 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냥 40년 동안 묵묵히 만들어낸 결과물. 우리는 그 사이에 뭘 했습니까? 항공모함 만들었다고 전 세계에 자랑했죠. 군사 퍼레이드 열어서 미사일 과시했습니다. SNS에 우리 무기 영상 올리며 자화자찬했죠. 한국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만들었습니다. 완성하고, 배치하고, 입 다물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무서운 겁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진핑 주석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긴급회의가 소집됐죠. 회의실에는 중국 군부의 핵심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해군사령관, 공군사령관, 합참의장, 그리고 정보부장까지. 제가 브리핑을 맡았습니다. 동지들,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한국의 신형 대한미사일 해성5입니다. 스크린에 미사일 사진이 떴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죠. 한국이 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해군사령관 장회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하 3.5, 사거리 550km, CEP 1m 미만입니다. 잠깐, 마하 3.5? 네, 우리 야온트가 마하 2.5인데 한국 것이 40% 더 빠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국 해군 잠수함 6척에 탑재됐고 동해와 서해에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군사령관 류샤오밍이 손을 들었습니다. 리 부부장, 우리 방어 체계로 막을 수 있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떴죠. 우리 항모전단 방어 체계로 요격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HQ-9 함대공 미사일과 730형 CIWS를 조합한 최상의 방어 시나리오입니다. 결과는 요격 성공률 8.3%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장의의 사령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8%, 우리 최신 방어 체계로 고작 8%. 그렇습니다. 마하 3.5 속도의 초저공 비행 패턴을 적용하면 탐지에서 타격까지 20초도 안 걸립니다. 요격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10발 쏘면 9발이 맞는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한국 잠수함 한 척에서 최대 6발을 동시 발사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장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6발이 동시에 날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합참의장 리조청이 물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6발 중 평균 5.5발이 명중합니다. 5.5발이면 항공모함이 격침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8조 위안짜리 항공모함이 한국 잠수함 한 척의 공격에 격침된다. 그 의미를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잠수함은 어디 있는지 압니까? 장회의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그게 또 문제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도산한창 5급 잠수함입니다. 3,500톤급 디젤 잠수함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숙성을 자랑합니다. 정숙성이요?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대잠 체계로 탐지가 어렵습니다. 바다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우리 함대가 사거리 안에 들어오면 발사하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까? 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리 부부장. 네, 주석님. 우리가 한국 해역에 접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550km 안에 들어가는 순간 타겟이 됩니다.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언제 공격받을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 항모함대가 한국 근처에 못 간다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위험합니다.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15년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15년간 해군에 32조 위안을 쏟아부었습니다. 항공모함 3척, 구축함 수십 척, 핵잠수함까지 동아시아 최강의 해군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석님, 그런데 한국 미사일 하나 때문에 한국 앞바다에 못 간다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작은 나라 한국 앞에서 발을 묶였다는 겁니까? 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느껴졌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으로 될 일입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주석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시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국도 이 미사일 앞에선 마찬가지입니다. 미 해군 이지스함도 요격률이 15%를 넘기 어렵습니다. 일본은 12%고요. 그게 위안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이 특별히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자국 방어를 위해 만든 겁니다. 주석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국 방어라. 네.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있죠. 작은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이런 무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한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평화로운 공존이지 충돌이 아닙니다. 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당신 제안은 뭡니까? 접근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 해역 550km 밖에서 활동하면 됩니다. 그들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중국의 체면입니까? 작은 나라 앞에서 물러서는 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거대한 도시, 14억 인구의 심장부. 그런데 그 거대한 나라가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 앞에서 멈춰야 한다니.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천 국장에게 부탁해서 한국 방산 역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밤새 읽었죠. 1970년대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1인당 GDP가 북한의 절반도 안 됐죠. 군대는 미국에서 받은 중고 무기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발표합니다. 한국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떠나면 어떻게 북한을 막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결심합니다. 우리 무기는 우리가 만든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엔 기초도 없었죠. 미사일 만들어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실패하고 다시 만들고 또 실패하고 다시 만들고 70년대에 첫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사거리 180km짜리였죠. 형편없었습니다. 정확도도 엉망이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0년대에 더 나은 걸 만들었습니다. 90년대에 더 나은 걸 만들었고요. 2000년대, 2010년대 계속 발전했습니다. 초음속 미사일 연구는 1985년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한국 기술로는 꿈같은 이야기였죠. 램제트 엔진, 마하3,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도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나도 안 됐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안 됐습니다. 15년, 20년. 중간에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나라가 거의 망할 뻔했죠. 그래도 이 프로젝트는 계속됐습니다. 연구원들은 월급이 깎여도 야근했습니다. 예산이 줄어도 방법을 찾았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2015년 드디어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시험 발사에서 마하3을 돌파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30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실전 배치까지 6년이 더 걸렸습니다.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도를 개선하고 양산 체제를 갖추고 2021년 드디어 전력화. 그리고 3년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배치하고 훈련하고 대기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40년. 그 시간 동안 한국은 3번의 정권 교체를 겪었습니다. 민주화 운동, 외환위기, 정치적 혼란.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이 프로젝트는 계속됐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방과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묵묵히 연구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중국은 그동안 뭘 했나? 선전에 집중했습니다. 무기 만들면 자랑했습니다. 군사 퍼레이드 열고 영상 공개하고 세계에 과시했죠.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만들고 완성하고 입 다물었습니다.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창고에 넣어뒀습니다. 어느 쪽이 더 현명한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그 붉은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한국을 얕보면 안 됐습니다. 60년 전에도 지금도 그 작은 나라는 조용히 끈질기게 결국 해냈습니다. 우리가 떠들고 자랑하는 동안 그들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다시 그날 새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명령을 내린 그 순간 오늘부로 동해함대와 북해함대 전 함정에 명령을 내립니다. 한국 해역 550km 이내 접근 금지.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해군이 항공모함 3척을 가진 동아시아 최강의 해군이 한국 앞바다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다니. 주석님, 그건. 해군사령관 장회의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주석의 차가운 목소리에 장회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습니다. 항공모함 한 척 잃으면 18조 위안입니다. 승무원 5,000명이 죽습니다. 그걸 8% 확률에 걸 수 없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후퇴가 아닙니다. 전략적 판단입니다. 한국과 충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적이 아닙니다. 주석이 일어섰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급히입니다. 언론에 새어나가면 책임을 묻겠습니다. 장성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주석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리 부부장. 네, 주석님. 당신이 15년간 설계한 해군 전략이 이렇게 무너졌소. 어떤 기분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겁니까? 그 질문에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주석님, 우리는 숫자에 집착했습니다. 숫자요? 네. 항공모함 몇 척, 구축함 몇 척, 예산 몇 조 위안. 숫자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겁니까? 한국은 숫자로 우리를 이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신 기술 하나에 40년을 투자했습니다. 숫자 대신 질을 선택한 겁니다. 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랑했습니다. 항공모함 만들 때마다 전 세계에 과시했죠. 한국은 40년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조용히 준비했다는 거군요. 네, 진짜 강한 자는 떠들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랬습니다. 주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배울 게 있군요. 그 작은 나라한테. 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그 순간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70년 전 압록강을 건너던 젊은 병사. 한국을 얕보고 들어갔다가 3년간 피 터지게 싸워야 했던 사람. 얕보면 안 돼. 그 나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또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아버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일주일 뒤 함대 이동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동해함대 소속 야오닝함 전단이 기존 훈련 구역에서 철수했습니다. 산둥함 전단도 마찬가지였죠. 푸젠함은 아예 출항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정기 점검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한국 해역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 때문이었죠. 국제 군사 분석가들이 눈치챘습니다. 중국 함대가 이상하게 움직인다. 한국 해역을 피해가는 것 같다. 왜 갑자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몰랐죠. 저는 그 소문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중국의 현실이다. 항공모함 3척, 구축함 12척, 32조 위안의 투자. 그 모든 게 한국 미사일 앞에서 멈췄습니다. 우리는 바다의 왕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동아시아 해양을 지배할 거라고 떠들었죠. 하지만 진짜 왕은 따로 있었습니다. 조용히 바다 밑에 숨어 있던 한국 잠수함. 그리고 그 안에 실린 해성 파이브. 그게 진짜 왕이었습니다. 한 달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캐나다였습니다. 리 부부장, 캐나다에서 뉴스가 터졌습니다. 천웨이밍 국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캐나다요? 무슨 일입니까? 캐나다 국방부가 한국과 잠수함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잠수함이요? 얼마짜리? 80조 원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80조 원이요? 네. 잠수함 12척과 해성5 미사일 패키지입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입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80조 원. 한국이 캐나다에 80조 원어치 무기를 팔았다고? 경쟁사는요? 프랑스, 독일 다 있었을 텐데. 다 제쳤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실사단이 한국 조선소 방문했을 때 해성5를 보고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해성5 때문에? 네. 캐나다 입장에서 북극해 방어가 급했거든요. 러시아 잠수함 때문에요. 해성5가 있으면 러시아 함대를 500km 밖에서 저지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무기를 만들어서 비밀로 유지하고 필요할 때 공개해서 80조 원짜리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게 전략입니다. 우리는 무기 만들면 자랑했습니다. 전 세계에 과시했죠. 그래서 뭘 얻었습니까? 경계심만 높였습니다. 주변국들이 우리를 견제하기 시작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40년간 조용히 만들고 필요할 때 딱 공개하고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무기 하나로 80조 원을 벌고 캐나다라는 새 동맹국까지 얻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현명합니까? 천 국장. 네. 한국 방산 수출 현황 좀 알아봐 주시오. 알겠습니다. 며칠 뒤 보고서가 왔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출했습니다. 28조 원어치요. 호주에는 자주포를 팔았습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도 한국 무기를 샀습니다. 중동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또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끈기가 있어. 안 되면 될 때까지 해. 그게 무서운 거야. 맞았습니다. 50년대에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 70년대에 우리보다 못 살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입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안 되면 방법을 바꾸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바꾸고, 결국 될 때까지 했으니까요. 40년간 초음속 미사일을 연구한 것처럼요.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항공모함의 시대가 끝나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항공모함은 20세기의 왕이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최강의 무기였죠. 미국이 항공모함으로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우리도 따라 만들었고요. 하지만 해성5가 바꿔놓았습니다. 마하 3.5, 요격률 8%. 항공모함이 아무리 커도 이 앞에선 소용없습니다. 10조 위안짜리 배가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에 격침될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항공모함 한 척 만드는데 18조 위안입니다. 해성5 한 발 만드는데 얼마입니까? 수십억 원이면 됩니다. 미사일 100발 만들어도 항공모함 한 척 값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미사일 100발이면 항공모함 10척을 격침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21세기 바다의 현실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기술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정확도입니다. 한국이 그걸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대신 잠수함과 미사일에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뭘 했습니까? 항공모함 3척 만들었다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조용히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33년 군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숫자도 중요합니다. 병력, 화력, 예산. 다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상대보다 먼저 생각하고 상대가 예상 못한 방법으로 싸우는 것. 한국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공모함에 집중할 때 한국은 그걸 무력화할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늘릴 때 한국은 기술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때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이 이겼습니다. 항공모함 3척이 한국 앞바다에 못 가게 됐으니까요. 얼마 전 저는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작은 묘지.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아버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묘지의 나무들이 흔들렸죠.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한국을 얕보면 안 됐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70년 전에 아버지가 그 말씀하셨을 때 저는 노인네 푸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묘비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 작은 나라가 40년 동안 묵묵히 준비해서
결국 우리 항공모함 3척을 묶어뒀습니다.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저는 33년간 군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진짜 강한 건 숫자가 아니라 끈기라는 거요.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저도 배우겠습니다. 떠들지 않고 묵묵히 끝까지 하는 법을요. 묘지를 떠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묘비가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국방부를 떠났습니다. 정년퇴직이었죠. 마지막 날 후배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리 부부장님, 33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자네들, 한국이라는 나라 알지? 네. 한국을 얕보지 마. 절대로. 후배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나라는 말이야. 안 되면 될 때까지 해. 40년이든 50년이든 포기를 몰라.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저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숫자로 이기려 했어. 항공모함 몇 척, 구축함 몇 척. 하지만 한국은 기술 하나에 40년을 투자했지. 결국 어떻게 됐어? 우리 항공모함 3척이 한국 앞바다에 못 가게 됐어. 후배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명심해. 진짜 강한 건 떠드는 게 아니야. 조용히 준비하는 거야. 한국처럼. 저는 술잔을 비웠습니다. 내가 33년 군 생활하면서 가장 큰 교훈을 한국한테 배웠어. 아이러니하지?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70년 전에 말씀하셨어. 한국을 얕보지 말라고.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송별회가 끝나고 저는 홀로 베이징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바다가 생각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잠수함은 어딘가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겠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 말 없이.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한국은 그걸 40년 동안 보여줬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이 마치 한국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작지만 빛나는 나라,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 바다의 새로운 주인.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단하다, 한국.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국방부 리웨이거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40년간 묵묵히 준비한 대한민국의 저력,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떠들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결국 해내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응원이 대한민국의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